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북수 19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97회에 이어서 국군포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197회에서 아직도 손동식 선생님 호적으로 우리 손명화님께서 입적이 됐냐, 이제 안 됐다 그러셨다가 최근에 됐다 그러셔가지고 요걸 조금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안 돼 있던 걸 제가 인지 소송을 했고, 그다음에는 전사 날짜 판결을 받고, 그다음에 등록부 허가 판결이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부 허가 판결까지 받고 작년 2015년 11월 27일 날이 돼서야 아버지 호적에 결국은 드디어 재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 재판을 해가지고. 그럼 같이 온 세 자매 다. 세 자매는 제가 그때 당시는 저 혼자 재판했습니다. 왜 어떻게 또 되겠는지 해서 제가 했고, 지금 제 동생들은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 아직 안 올라갔습니까? 제 동생들은. 아니 그럼 언니만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자동으로 올라가야 될 텐데. 자동으로 올라안 가고, 동생들도 또 거기에 따라서 저 재판하는 판결문에 따라서 동생들도 또 서류를 만들어서 또 여야 되더라고요. 그래 지금 동생들은 등록부 허가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수월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수월하죠. 번거롭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됐고 이 법적인 절차를 다 진행할 때까지도 호적에 못 올라갔다가 드디어 본인만 작년 말에 2015년 말에 이제 올라갔고, 동생들은 아직도 호적에 입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헌법에 그게 반헌법적인 겁니다. 이 단지 북한 38선 이북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지금 안 된다는 거는, 근데 북한 국민이나 영토가 다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헌법에는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는데 그걸 안 해준다. 한 사람은 해주고 또 나머지도 다 일일이 재판해야 된다. 그건 제가 볼 땐 헌법에 위반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좀 그래도 아마 저한테 운이 온 것 같아요. 왜서 작년에 가족법 2577호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소송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가족법 2,500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법 대법원 규칙입니다. 2577호가 작년 2015년 1월 1일 특정 등록 제5조 8항에 이제처럼 38선 기준 6.25 전쟁의 기준에 호적이 남아있으면 자식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 법이 개정돼가지고 2015년 1월 1일 날에 시행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아, 그게 개정이 안 됐으면? 저도 안 되지요. 근데 그것이 개정돼가지고 시행령이 2015년 1월 1일 날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2월 25일 날에 바로 인지소송을 딱 넣었는데, 그 시행령이 떨어진 리시피를 제가 인터넷을 딱 빼서 소송장 위에다 딱 넣어서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더니 판사가 너무나 기특맥해서 어디까지 공부를 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군포로 자식이 돼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도 아버지 명예를 찾겠다고 한 6년 동안 이렇게 발버둥하고 고생한 덕에 법에 대해서 인터넷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했더니 판사가 단번에 DNA 검사가 일치됐으면 국방부가 해줘야 되고, 이건 상식적으로나마 아버지 호적이 살아있는데 자식을 인정해 주는 게 옳지 않냐.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국방부로 막 요구하던 게, 손명화 씨 재판은 이거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래 거기서 제가 막 울고서래.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하고서 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 소원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 지금 국군포로 대회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법이 1994년도에 조창호 중위가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 국방부에 와서 나 국군포로다 인정해라 이렇게 되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그 사람이 보수 퇴직금 연금을 딱 300만 원을 줬습니다. 그게 1950 몇 년도 기준 해가지고 계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네. 300만 원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창호 중위도 그 300만 원을 그 돈타발을 받고 그 돈타발을 그 관계자 얼굴에다가 던졌습니다. 나 몸값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이 사람들이 그 조창호 중위는 그러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 돈을 안 받고 그냥 문 차고 나왔습니다. 그래 그때로부터 국군 포로라는 존재를 이 사람이 입증해가지고 그럼 한 분 또 오고 두 번째 분 해서 세 분이 와서 그때 당시 국군 포로 대회에 관한 법이 만들자 해서 군사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는 이렇게 본처 이렇게 군무자들 해가지고 법이 만들어진 법이 국군 포로 대회에 관한 법을 그 국회에서 네. 1999년도에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근데 지금 헌법 소원은 왜 하시는 거죠? 헌법 지금 이제 들고 나오신 게 이게 그 국가 유공자 증서 예. 네, 이제 복사본입니다. 네. 이걸 보면 그 아버님 손동식 네. 선생님 1925년 6월 11일생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이름으로 증서 번호도 있고요. 2012년 9월 13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이제처럼 국군포로 가족회 제가 사무국장 할 때 네. 보훈처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라. 그래서 국군포로 가족들이 이걸 100%다 네. 그 받았습니다. 보훈처에서. 그런데 그러면 국가유공자 충서라 할 때는 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를 인정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통령 예, 직임도 예. 지켰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보훈처에다가 국가 유자녀, 제 유자녀지 않습니까? 네. 자식이니까. 그래 유자녀 신청하려 바로 갔더니 보훈처에서 전에는 자기네는 이거 준 일이 없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는가? 아니 그럼 이건 무슨 뭐 이 원본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원본이 이렇게 이거는 뭐 예. 유령 문서입니까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위조 문서입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유자녀 신청을 왜 저는 아버지 호적에 들어 못 갔을 적에는 유자녀 신청을 할 엄두도 못 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뭐 네. 예, 그래서 제가 아버지 호적에 이제처럼 작년 12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바로 보훈처에 신청하려고 갔습니다. 나 어떤 유자녀다. 이렇게 돼서 아버지 자식으로 들어가면은 거기 아버지 모든 것을 권한을 네. 자식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유자녀 신청하려고 갔는데 이걸 준 일이 없대서 거기서 제가 충격을 너무나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이걸 낸 데다가 사기를 했구나. 이렇게 너무나 제가 네. 거기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정부하고 막 난리를 치고 싸우니까 국방부도 저를 엄청 싫어하고 미워하고 한다는 걸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법치국가라는 게 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내 아버지 호적에 국방부에 가서 아버지 호적에 올려주시오 인정해주시오 안 되는 부분을 재판을 갔기 때문에 네. 또다시 깔끔하게. 네. 또다시 싸우지 말고 재판을 가면은 판결문만 딱 내놓으면 네. 손을 들게끔 하자. 이래서 제가 다시 이걸 가지고 보훈처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증서가 진짜라는 거를 뭐 인정해 달라 이런 겁니까? 이 증서를 헌법 소원이요? 예, 네. 헌법 소원은 이 증서를 어째서 졌냐 부작위 그러니까 국군 포로 대회에 관한 법과 이 모든 우린데다가 준 증서들이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부작위로 인정해라. 이게 부작위 법이지 않냐. 그리고 국군포로 대회에 관한 법도 생한 국군포로만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이고 죽어서 온 유해와 그 다음에 돌아오지 못한 네. 국군포로는 국군포로를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자식도 인정을 안 한다. 이런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부작위 법이다. 네. 그 법을 폐기해라 해가지고 제가 헌법소원 심판을 했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헌법 소원은. 헌법 심판 해부 결정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각된 게 아니고 예, 결정은 심의. 예, 네. 심의를 회부해서 예. 심의하겠다. 네. 예, 심의하겠다. 판결만 내리면 되는 건가요? 이제 정부 결정만 딱 내려버리면 헌법 판례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담당자나
모든 정부 기관들에서 국군포로법이 없다. 내가 공무원으로서 담당 주무부처로서 법이 없는 거 뭘로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다면은 상식적으로 내 아버지 호적이 여기 있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모든 부분을 국가유공자 중소를 졌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아버지가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것도 정부가 모르고 전사 처리한 거는 정부 잘못이지 않냐. 그렇게 된다면 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정정해라 하는 부분도 정부가 인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치국가라서 법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분들한테 이거 딱 들고 가서 이건 뭐냐? 그랬을 때 반응은 어떻든가요? 이걸 가져가서 내놨습니다. 네. 내놓으니까 깜짝 놀라던 게 이걸 어디서 발급받았습니까? 네. 우리는 전혀 준 일이 없답니다. 그 발급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발급 대장의 이름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가 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주자면 유일 번호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번호, 증서 번호도 증서 있잖아요, 번호가 지금. 네. 그러면 등록책에다가 유일 번호를 쓰고 선동식이 있어야 되겠는데 네. 국가보훈처에 선동식이란 등록 이름이 조차가 없고 이거는 종이장만 그냥 쭉 국군포로라 하는 걸 종이장만 줬다. 그러니까 국군포로의 선동식이 이름조차가 없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위안을 삼아라. 위안을 삼아라. 아니, 법적인 효력은 없다. 없다. 장 박사님, 이게 우리 시청자들이 이게 아마 네.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할 우리 네.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네. 하고 대통령 이명박,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네. 이렇게 돼 있고 직인이 있지 네, 않습니까? 직인도 있고 여기 지금 이 증을 국가유공자증 부에 기입함 제 그렇죠, 기입. 11-000219호라고 문서 번호까지 있는데 네. 근데 국가보훈처에서는 이걸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없다. 겁니까? 예. 저 박승춘 처장님은 굉장히 애국적인 그렇죠. 네, 공직자로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실무진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걸 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 이건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해명이 안 됐나요? 해명이 안 돼 있습니다. 해명이 안 돼 있고 네. 제가 이걸 가지고 유자녀 신청을 갔는데 너무나 충격적이 돼서 제가 국방부 처장님 그 사무실로 제가 민원 답변을 보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한다고 이걸 어떻게 졌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보냈더니 다음번에 온 민원 답변에다가 네. 참전 유공자다 하고 유공자 또다시 유공자 번호로 이런 중서를 참전 유공자 중서를 다시 져야 되겠는데 참전 유공자 중서는 없고 민원 답변서에다가 그저 참전 유공자 번호를 또 해서 그냥 답변서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또 다른 증서를 받은 건 아니고. 그럼 답변서에. 이거를 지금 인정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게지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대장에도 이게 없다는 거 없다는 아니에요? 게. 예. 그러면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그 논리대로라면 공문서 위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예. 이거는 할 말이 없네. 이건 정말 이건 뭔가 좀 아니, 해명이 그럼- 필요한 거. 해명이 이건. 그럼 이 증서 받고 네. 국가유공자라고 그냥 알고 심리적으로 예. 그냥 위안을 삼아라. 예. 그렇죠. 그거나 같지요. 그 밖에 다른 혜택은 줄 수 없다. 예. 그렇죠. 종이장 한 장으로 몇십 년의 이 모든 걸 끝내자. 계산 끝내자. 요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응? 아니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그렇치고 그렇죠. 이 종이 자체가 발급된 사실이 없다는 거니까 없다고 이것도 우리- 인정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우선 이거부터 소송을 내야 되겠. 제가 볼 때 이거부터 소송을 내서 이걸 해명을 해야지 주구도 또 안 줬다 그러니
그러니까 국군 포로 자식들은 그 우리가 배우지 못했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걸 주면 아 너네 국가 유공자다. 마음적으로 너네 위안을 가지고 받아라. 가만히 서라. 예. 이거나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요거 줘서 위안을 시켜놓고 이제 또 자녀들이 또 이거 승계 문제가 들고 나오니까 이거 돈 나가겠구나 안 돼서 지금 오리발을 내밀지 않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입니다. 또 예. 그거겠죠? 그리고 또 그 국가유공자증처럼 국군포로 가족증이란 것도 줬습니다. 국방부에서. 네. 가족증. 예. 근데 거기에다가는 아무 혜택이 없고 그렇죠. 이제처럼 혜택이 있어야지. 유원지, 강공소 그런데 유람 그런데 아. 갔을 적에 이제처럼 뭐 고궁, 고궁 뭐 예, 예. 입장 할인 예, 혜택. 입장 혜택이 그저 50% 혜택을 준다. 그래봐야 500원 깎아주는 건가? 뭐 1000원 예. 깎아주는 건가? 예. 그렇죠. 그걸로 해가지고 국군포로 가족증이란 거 국방부에서 그것도 네. 보훈처에서 준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가족증이란 것도 이렇게 준 게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고 손동식 선생님 앞으로 발행이 됐고요. 1925년 6월 11일생. 아까 안 박사님이 읽으셨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2년 9월 13일 대통령 이명박 이 증을 국가유공자증 부에 기입함 제11-0002195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그런데 이 문서는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어디서 국가보훈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건가요? 예. 네, 이게 그 담당 공무원 개인의 착오인지 아니면 이런 원부가 네, 이런 원장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네, 그것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국군 포로 문제는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일들이 그렇죠. 네. 이게 자꾸 파면 팔수록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어째서 이런 국가 문서가 이렇게 조작된 거라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우기는지 오리발을 내미는지 이거부터 해명해야 되지 않겠나. 원장이 없다는 정말 이해가 그렇죠.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국군 포로 자녀들은 호적이 좀 애매했나요? 예, 우리는 호족이라는 게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할 때 보니까 아버지 북한에도 주민대장이 다 있습니다. 예, 그 안전부에 가면 주민등록 깔았는 데 가면 주민대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처럼 우리 노비 시대 있지 않습니까? 노비 네. 시대. 아, 노비. 여기다 노비하고 음원 도장을 찍듯이 여기다가 이 색깔, 이 네. 색깔로 여기다가 43호라고 밑에 좌측편이 딱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대장에.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저는 사실은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20대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생안에서 오지 못했는데 자식이라도 오면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고 우린데다가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해줄 줄 알고 정말 북한에서 너무나 그 사이에서 버티기 힘들어서 여기로 왔는데 정말 우리 담당 부서나 모든 사람들이 국군 포로에 대한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담당 부서 사람들은 왜 내 아버지 명예를 찾자고 발버둥하니까 아마 기치하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막말을 막 던져버리고 하기 때문에 김일성 정권에 가서 항의는 왜 안 합니까?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국방부를 대변하는 그런 부서에 다른 앉아서 부서도 아니고 예, 국방부가 예, 국방부가 그러면 자기들이 총을 메고 나라를 지킨 일도 없고 내 아버지들이 피 흘려 싸운 나라인데 그러면 그 애국심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린데다가 내가 이제처럼 유해를 메고 섰다 하면은 바깥에 나와서 추운데 어떡하겠냐 고생한다고 우리가 참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인데 어떻게 사정을 해도 네. 정말 다 못하겠는데 거기다 막말을 던지고 그렇게 되고서래 저한테다가 저 소명하는 국군포로 가족회에서 소명하만 없으면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2년씩 있다가 또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기간을 자기네 채워야 되겠는데 제가 너무나 언론에 이거 뭐 이거 가서 국군 포로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되니까 저를 정말 막 나쁜 사람을 몰아붙이고 설명한 말을 듣지 말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저는 안 되겠다.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제가 법으로 갈 뿐입니다. 지금. 지금 이제 43호 말씀을 하셨는데 예. 탈북 국군 포로 유가족들의 그 절규 중에 하나는 자기들은 북한에서도 제대로 된 호적이 없었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호적이 없습니다. 호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이건 뭐 정말 이게 참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분들이 찾아온 목적이 단지 자기가 뭐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아버지 모든 이런 한을 풀고 그래서 그걸 조국에 해결해 줄 줄 알고 찾아왔는데 참 이렇게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법정에 드나들어야 되고 법조항을 읽어야 되고 혹시 그 포로 가족증을 가지고 공원에 가서 내밀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부끄러워서 안 내밀지 않으셨겠나 그거는 국군 포로 이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 나왔죠. 동양 쪽 가치관에서 볼 때 포로라는 건 하나의 수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왜냐? 처음부터 포로였습니까? 처음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그렇습니다. 전장에서는 포로될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균형되게 법 감각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뭐 동양적 기준으로의 수치다 이건 과거 얘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문제투성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지킨 나라구나 갑자기 막 서러움이 북받쳐서 펑펑 우셨다면서요. 네. 너무 호화로워서. 네. 아니요. 아, 그런 저 겁니까? 호화라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내 아버지들을 다 버렸구나. 이런 좌절감이 딱 생겨가지고 저는 인천공항에 주저앉아서 이런 못 놨댔습니다. 왜? 아버지가 전기불도 못 보고 돌아갔는데 딱 눈은 감기 전에 10일 동안 전기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천공항에 오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공항 그렇게 전기불이 번쩍번쩍 하는 거 보고 아, 이 나라가 우리 아버지들을 국군 포로를 남겨놨고 나 국군 포로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았고 아버지 조국으로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강성대국으로 해가지고 전기불도 번쩍번쩍한데 내 아버지들 다 버렸군 하고 제가 엄청 너무나 눈물이 나서 이렇게 잘 살면서 그렇죠. 우리 아버지 사지에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손명화님과 국군포로 유가족분들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 남아있는 400여 분 국군포로 용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생활하신 분들이 좀 몇 분 되시죠? 예, 생활하신 분이 처음에는 80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다 나이가 86세부터 93세까지 나이가 다 되시다 나니까 한 해 한 해 그래도 5분, 6분, 3분 이렇게 돌아가시고 지금 38분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생환 국군포로 어르신들께서 집단 사기 사건에 휘말리셔가지고 이른바 보상금 받았던 거 뭐자 말하자면 없어지고 폐지 주어서 사시는 분도 계시다고. 예. 안 박사님도 네, 저도 네. 알고 있고 네. 좀 말씀하시기가 정말 딱한 그 목적인데 이게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네. 일이 아닌가.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99년도인가 이제 처음에는 조창호 소위가 이제 300만 원 주니까 집어 던졌다는데 참 네. 그분 그 용기가 대단하고. 근데 그게 좀 바뀌어서 뭐 좀 올라갔죠 돈은. 네, 예. 올라가는데 또 그걸 받아서 어느 그 탈북자 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돈을 불려준다. 그래서 뭐 1억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뚝 떼주는 겁니다. 이자 높이 준다.
그러니까 1억 들고 가는데 1,000만 원을 바로 이자를 주니까 뭐 은행에 가면 뭐 100만 원도 안 되는데 1,000만 원 주니까 그 홀딱 속아서 그분들이 아마 거기다 돈을 갖다 맡긴 모양입니다. 탈북자만 해도 한 300여 명 이상 당했죠. 네. 그게 탈북자가 한 회사 아니었습니까? 탈북자가 한모 씨가 한 회사였고 네. 탈북자 대부분이 했는데 그게 탈북자가 대량적으로 당했지만 그 포로 국군 포로분들이 그 피 같은 돈을 거기다 또 갖다 맡겨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국군 포로하고 그 가족들이 이제처럼 그 총 사기당한 금액이 30억이 됩니다. 아이고. 30억. 많은 돈. 예. 그러니까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한국에 왔을 적에는 그 1999년도 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 시행령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따라 가지고 그 북한의 포로 연한을 군 복무 기간을 해서 가지고 보수, 퇴직금, 연금 이렇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처럼 1등급 저 얼마, 2등급 얼마 이렇게 돼서 규정을 해놨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때 당시 3억, 4억 요 정도 타다가 경제가 또 아마 물가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2000년도, 2005년도까지 그 최고 많이 국군 포로가 오셨습니다. 그때부터는 6억, 7억 그리고 2등급 그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9억을 탄 어르신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급이 좀 높고 계급이 높고 그리고 보통 6억, 7억을 탔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부분도 참 눈물이 나는 그런 현실이고 국군 포로 어르신들은 또 한국에 정말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사람들이 이산가족들을 보면 다 사람들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군 포로 어르신들은 이중이 이산가족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20대에 한국에다가 부모 형제를 두고 북한에 가서 살았고 북한에 가서 또 저 자식을 남겨두고 또 다시 한국을 오다 나니까 이중이 이산가족입니다. 그러면 국군 포로의 이중이 이산가족은 세계 어느 나라에 아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삶을 산 사람도 우리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 돈을 탔지만은 북한에서 자기들이 다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자면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저와 자식들을 한테다가 돈을 보내주겠는데 이 돈을 어떻게 종잣돈은 남겨야 되겠다. 이 돈을 좀 불려가지고서리 남는 돈을 보내겠다. 이런 생각은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와서. 근데 이 돈을 이제처럼 은행 가서 엮고 찾고 이런 것도 몰랐는데 이게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다 하는 걸 어르신들이 와서 한 몇 년 삶에 알게 딱 되니까 누군가 이제처럼 아버지들 돈을 여기다 열면 이렇게 이자를 준다 이렇게 되니까 맞냐 하니까 한 사람이 그래도 누군가는 선동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돈 연 건 또 사실이고 그런데 그 돈을 였지만은 어르신들이 또 거기서 이자는 받았습니다. 1억 이면 1,000만 원 이제 안 박사님 말씀하시다시피 받았는데 그 돈을 또 바로 이자 돈을 또 돌려놓는 겁니다. 예? 그 이자 돈은 본인이 다시 이렇게 또 좀 써야 되겠는데 그 이자 돈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르신들이 80분에서 이렇게 거기서 사기를 당한 어르신이 한 13분 정도입니다. 예, 그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서울지구 이 어르신들이 했는데 그리고 그 자식들도 또 이렇게 돈을 해서 벌어가지고 해서 였는데 국군 포로만 사기당한 돈이 총 금액이 30억입니다. 총액은 훨씬 더 큰 거고요. 예. 그 H무역 사기 사건. 아니요, 거기 엄청 큰데 네. 그래도 국군 포로가 당한 그것만 30억. 예. 큰 돈이죠. 그게 큰 돈이죠. 그렇게 돼서 제가 사무국장을 할 때 어르신들이 생기가 힘든 어르신이 다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는 내 나이가 있기 때문에 6억 7억을 탔는데 내 오늘 살다 죽겠는지 그렇죠. 연금을 떼고 탔으면
지금까지 연금은 나와서 살 수 있겠는데 아이고 내 내리 살다 죽겠는데 하고 연금까지 옹군 일십을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처럼 사기당한 사람이 일십을 당한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금조차도 달마다 나오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어제는 86세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을 할 때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동사무소에 가서 생계급여 신청을 제가 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박사님이라 우리 뉴스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바지를 주는 어르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르신을 제가 지방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까지 찾아가서 그 어르신을 모시고 그 군청에 가서 군청 군수님 앞에 가서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이 어르신을 하나의 군에서 국군포로 두 분도 아니고 한 분 있는데 이 생계를 못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 분한테다가 생계급여를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해서 그 어르신이 지금 현재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군수님이 그 어르신한테다가 이런 건 어느 군인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군입니까? 그거는 뭐야? 그 어르신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아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어르신이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고 물망초 이사장님께서 그 어르신한테 박선영 교수님. 어르신한테 그래도 달마다 50만씩 50만씩 두 부부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난방도 캐지 못하고 이불이 마음 두툼한 거 깔고 발이실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물망초에 찾아가서 이사장님 북군포로 송환위원회가 있고 북군포로 신고센터가 여기에 있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르신은 지금 그렇게 받고 있고 또 다른 어르신들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참 국군포로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이 북한에다가 철을 남겨놓고 한국에 와서 그 어르신을 돌봐야 될 자식도 없고 이런 아무도 없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누군가는 밥을 해드리고 빨래도 해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중국 조선족하고 삽니다. 예, 중국 조선족. 그러면 국제 결혼 수속을 해서 그렇게 사는데 제가 2014년도 세미나를 국회에서 할 때 그 어르신이 국회의원들 많이 한 5분 정도 오셨는데다가 내가 내려 죽어도 나는 생계도 살기 힘들다 다 사기 당해서 그렇게 되니까 저 나를 이때까지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밥 해준 저한테다가 국적이라도 나를 좀 넘겨주게끔 도와달라고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그렇게 제기했는데 그때 당시는 국회의원들이 다 메모하더라고요. 해줄 것처럼. 그런데 안 해주고 왜? 그 중국 조선족 어르신도 그 같이 사는 그 어머니도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한글 시험을 봐야 됩니다. 여기 와서 국적을 따자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귀화 시험. 그러니까 이 한글 시험을 봤는데 무려 5번 다 떨어진 겁니다. 이게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르신 같은 거는 국적을 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무부에 제가 또 사무국장 할 때 찾아가서 법무부에 가서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정부 기관하고 지자체, 사회단체들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하겠냐. 이 국적만 이 사람을 좀 이 사람한테는 돈도 없다. 생계급여도 힘든다. 그렇게 되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비서관님이 제가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이거 좀 토론을 해가지고 해주는 방향에서 하겠는데 전화를 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찾아가서 일주일 됐는데 저한테 전화 사무국장님 국적을 해주기로 자기네 상의했다고 합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르신이 국적을 받고 국적을 받았다 하면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따님 하면 막 우는 게입니다. 5년 동안 국적을 못해서 시험이 계속 떨어지다니까 못한 걸.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국군 포로를 대변해서 할 수 있고 정부 기관에서 여기는 정말 국군 포로 어르신들을 어느 부분이 애로 된 부분이 뭐 있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정말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들이 다 부족한 게입니다. 그리고 국군포로 어르신들의 사후 관리 용역을 북한 인권정보센터에다가 지금 어제는 한 몇 년 동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런 직접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사생활 직접적인 부분까지는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부분은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면 이 한 분 한 분을 내 아버지처럼. 예.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내 아버지 동료고 내 아버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국군포로 한 분 한 분이 삶을 너무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픔을 압니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눈물이 어떤 아픔이 눈물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울면 같이 울어주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아픔이 눈물을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모르지 않겠냐. 손 대표님 진짜 그 아버님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무릎을 너무 많이 꿇어가지고 무릎이 성성한지 참 그 걱정이지만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셨고 참 그분들이 젊었을 때 나라를 지키러 또 총알 날아오는데 나갔다가 또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그렇게 참 탄광 광산 지하막장에서 돌가루 쇳가루 먹고 짐승처럼 살다. 이거 와서 또 조금 편할만 했더니 이거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노후가 또 보장 안 되는 이게 분단과 전쟁의 희생양들인데 참 안타까운 점들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이걸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서 말이죠. 국민들이 어떤 이걸 뭔가 호응하고 이제 협조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사기 사건 당사자는 지금 감옥에 가 감옥에 있습니다. 가고 사기를 치고 네. 해외로 도주했다가 정부에서 그래도 참 또 인터폴에 협조를 해서 체포를 해와서 재판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개어나 가지고 이렇게 사기당한 그 노인들 포로들한테 돌려줬으면 뭐 되겠지만 이미 다 또 원금은 날라가고 그래서 그냥 이게 지금 아주 안타까운 실정. 그런데 제가 그 지금 살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해결책이라는 거는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네, 뭡니까? 네. 그 국군포로 어르신 한 분 한 분 올 때에 국가가 송환을 못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어르신들이 대한민국 품으로 오게 된 거는 그래도 그나마 브로커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왜 브로커들은 또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국군포로는 돈을 많이 준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모셔다 준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저는 나쁘다고는 안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군포로가 왔지 않냐. 그런데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처럼 그 보수 퇴직금 연금을 줄 때 6억 7억을 주는 데서 브로커 돈을 무조건 한 사람당 5천만 어떤 사람들은 1억 1천씩 이렇게 중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쌉니까? 국군포로는 돈이 이제처럼 그 한 3억 4억을 그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전에 3억 4억을 탄 사람들은 그때 당시 한 5천씩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올라서부터는 6억 7억을 줄 적에는 브로커들이 막 1억씩 받았습니다. 아니 조금 비싼 건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워낙 연로하셨으니까 그렇죠. 탈북 시킬 때도 없고 넘어야 되니까. 그래도 1억은 조금 이게 좀 과한. 5천만 원도 많고 한 3천 정도면 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렇게 사회 단체에서 모셔온 어르신들은 한 3천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개인이 모셔온 브로커들은 부르는 게 그때 당시는 돈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전번날에 국방부에다가 제가 그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국가가 송환을 못 해왔으면 그 국가가 못해왔다는 가책을 가지고 국군포로 요 브로커 비용을 지금 남아있는 어르신이 38분이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3천만씩만 보장해줬으면 지금 생기가 없는 어르신들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 요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 거니까. 그리고 그 돈을 탈북 국군 포로 생환 어르신들께서 개인적으로 지불을 한 거니까. 그건 국가가 지불하는 게 맞다. 이런 국가가 논리네요. 괜히 지불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줄 때
중국으로 딱 넘어오면은 대사관에 국군 포로란 걸 입증할 게 국방부가 입증해줬습니다. 네. 근데 국방부가 입증을 해줬는데 중국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방부가 이 사람한테 6억 7억이 나오는 돈에서 먼저 국방부가 브로큰 데다가 중국에다 3천을 붙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6억 7억을 받는 돈에서 그걸 삭감하는 겁니다. 국방부가 먼저 대응을 해줬다 네. 해서. 그러면 그 국방부는 100% 개개인 3천만씩 국방부가 브로큰 데다가 중국에다가 그 입금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방부가 자기들이 입금해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금했다는 걸 시인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국방부가 시인하는 조건 하에서 1억이 들었던 5천이 들었던 관계없이 저는 3천씩이라도 어르신들인데다가 지금 노후에 먹고 네. 살게끔 3천씩은 지불했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선인자 뛰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정착지원금 보상금에서 삭감을 한다고요? 네, 삭감을 합니다. 참 납득이 좀 안 가네요. 그런 문제도.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로커 비용을 국방부가 뭐 미리 내주시는 것 자체는 참 좋습니다만 고마운데, 예. 이거는 국가의 책무를 그렇죠. 방기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는 별도로 지불하는 거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지불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국방부가 브로커 비용을 내고 요거를 정착금에서 이제 가감하고 준다. 네, 요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귀화 시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글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무슨 역사 시험에서 이 과목이 몇 개 좀 되더라고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안 박사님. 예. 탈북 생환 국군 어르신들이 지금 38분인가 살아 계시다는데 예. 이분들의 그 증언집 같은 것도 국가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하죠. 아까 뭐 우리 저 선 대표님도 뭐 책을 얇게 쓴 걸 내가 재밌게 읽은 적이 뭐 재밌기라보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는데 뭐 또 좀 준비하신다고 하지만 그 준비하는 것도 결국 이게 국군 포로 자녀들한테 지금 정부가 예산을 줘서 당신들 이런 증언록을 하나 만들라. 그러면 국방부가 감수를 잘하면은 네. 그게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단 말이죠. 우리 민족사에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팠던 일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네. 측면에서 예산을 국방부가 좀 책정해서 그런 기록이 남겨질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전투에서 포로가 됐으며 그렇죠. 북쪽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나. 그렇죠. 네. 이건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국 전쟁에서 우리가 처절했던 3년간의 한국 전쟁에서 빠진 부분이 네. 완전히 보완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좀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손명화 선생님 양력을 보니까 현직 중에 흥미 있는 게 하나 있네요. 주식회사 통일복지라이프 대표. 네. 주식회사 대표시네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그 통일복지 라이프란 자체가 그 사실 상조 회사입니다. 상조 회사인데 우리가 탈북작은 그 국군 포로를 뛰어넘고 북한에다가 다 고향을 두고서리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리래도 죽으면 땅 한 떼기가 없기 때문에 묻힐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통일복지 라이프에 왜 좋은 취지에서 좋은 일을 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그 정창용 그 사장님하고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국군 포로나 그 탈북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사람이 오는 게 없습니다. 썰렁하고. 쓸쓸하고. 예, 그런데 울어줄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내가 아파보고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아픈 고통도 저 사람이 고통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장례도 그 사람이 가는 마지막 길도 내가 같이 울어주면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상조 회사도 정말 우리가 탈북자들이 죽으면 죽었다 돌아갔다 이 자체도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 비용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영세민으로서
정부에서 주는 돈이 75만 원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장례 비용으로. 네. 그걸 가지고는 장례를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일복지 라이프에서 그 정부 그 돈만 받고 장례를 해주는 이런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 포로들은 사실은 돌아가시면 그 국군병원, 네. 수도병원 여기서 제가 사무국장 하면서 국방부하고도 제가 계속 국군 포로 어르신들이 돈도 없기 때문에 장례는 그래도 정부가 맡아서 가는 길을 배웅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지금 작년부터 국군 포로 어르신들은 국군 수도병원, 네. 군병원 이 장례식장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그리고 장례는 이제처럼 다 이렇게 해주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회사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국군 포로들이 돌아가면은 개개인 이렇게 장례식을 또 가봤고 우로도 받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없지 않아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탈북자들도 이렇게 가는 걸음에 네. 제가 너무나 쓸쓸하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같이 동참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영세민들도 사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집도 없고 정말 독거노인들이 사는 집들을 가보면 너무나 눈이 감기지 않습니까? 저도 겨울에는 이 연탄 배달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봉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돌아가면 이렇게 제가 업체나 통일복지 라이프에서 이런 상조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는 그 구청마다 제가 이런 제안도 이렇게 민원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환 국군 포로 어르신들은 이제 돌아가시면 대전 현충원으로 가시는 거죠? 예, 예. 참전 용사시니까. 예, 참전 네. 용사니까. 안 박사님, 예. 이제 상조 회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상조 회사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홍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홍보는 홍보인데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는 또 마케팅으로 네. 받아들이고 아니 이게 저 어떻게 빨리 뭐 이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하죠 뭐 악의 네. 문제가 아, 이게 어떻게 홍보를 좀 잘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회사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네. 이게 저 말하자면 다 홀로 된 사람, 네. 그야말로 이제 말씀했듯이 죽어도 울어줄 사람이 없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군 포로 그다음에 탈북민 그냥 그야말로 다 호럴 단신들이기 때문에 이런데 와서 좀 요즘은 뭐 김영란법 때문에 뭐 화환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이렇게 얼굴을 한번 비춰서 와서 위로해주고 그또 핏줄이 한두 명 있다면 격려해주고 이래 또 이제 뭔가 좀 더 저렴하게 네. 비싸게 뭐 저 하지 말고 종합병원 하지 말고 이런 데 와서 좀 해주면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외로운 사람을 위로한다는 뜻에서 이름이 어떻게 되죠? 통일복지 라이프. 주식회사. 통일복지 라이프를 좀 많이 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까 70몇만 원으로 장례 다 치러 주신다 그랬는데 네. 이 주식회사인 이상 그래도 뭐 급여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조금은 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상에. 그런데 이 회사가 관점으로. 이 네. 회사가 좀 8년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정된 노하우도 회사고 하고. 네. 노하도 있고 하고 정부에서 그래도 이 회사에 관심을 좀 돌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차원에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장례를 치르는 데서 그 모든 사람들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좀 덜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회사는 그래도 다른 정부가 그래도 지원한 회사라고 그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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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탈북자들이 하는 회사니까 네, 네, 이제 네. 네, 탈북자 지원금도 좀 받으시는 거고요. 요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물망초의 그 박선영 교수께서 몇 년째 애를 쓰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것이 생환 국군 용사들을 위한 요양원입니다. 네. 이게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올해 한 3개월 동안 네.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쉼터를 제가 운영해봤댔습니다. 어디서? 그 서울역 디오빌 네. 그거 원래 국방부에서는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쉼터 겸 국군포로 가족회 사무실로 네. 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르신들이 한결같은 의견이 뭐 있냐. 우리는 나이가 우선 다 들었기 때문에 경로당에 가면은 우선 이 한국 분들하고 문화 차이가 있어서 네. 우선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국군포로들끼리 앉아 있으면 나누어야 될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왜? 6.25 전쟁에서 어떻게 했고 북한에서 어떻게 했고 같은 고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야 될 아픔도 있고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전에 해야 될 일도 많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난 기간에 그 사기를 당한 그 회사가 어르신들이 돈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쉼터를 했습니다. 중계동에서. 네. 그때는 어르신들이 월요일날에 왔다가 금요일날에 집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갔다가 또 다시 월요일에 오고. 거기가 더 편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 오면은 다 그 음식도 여러 가지로 먹고 집에서 계속 먹기보다 그다음에 이 회사에서는 그때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어르신들이 구경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어르신들이 그것이 참 재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늘상 우리 이제 삶을 얼마 살겠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서로 얼굴을 보고 네가 어디 아팠댔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돼서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볼 때는 저는 꿈이 있다면 국군포로 이제 살면 오늘이면 어르신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고 없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현충원에다 국군포로 추모비라도 저는 세워놓으면 그래도 자라는 세대들이 국군포로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이것만 제가 담아뒀으면 좋지 않겠냐. 제 꿈이 있다면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은 무슨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군포로라는 걸 은폐하고 덮어두려고 하니까 국방부가. 그래서 제가 국방부하고도 차라리 어르신들을 본초에다 넘겨달라. 그럼 나 본초하고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부들이 왜 국군포로 대회가는 법률을 국방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부 법으로 대통령 특별법.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 법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관리했고 자기네 예산이 나오니까 국군포로 어르신들을 본초에다 넘겨 안 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솔직히 말해 안 박사님 알다시피 오늘 국방부 다 뿌티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방부가 사후 관리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예비역이죠, 뭐. 그렇게 되니까 우선은 본초를 넘겨가야 되겠는데 본초도 안 넘기고 자기네는 딱 꿇안고 우리가 이제처럼 욕을 하면 우리네다 막말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군포로분이 생환해서 오시면 본인의 그 속속 부대였던 데 가서 저녁식을 하고 조창호 소위 같은 분은 그렇습니다. 하루 주무시고 1계급 특진된 다음에 국방부 장관 참석한 저녁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현역이 아닌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런데는 국방부가 그 어르신들을 떡 틀어지고는 그리고 국군포로 자식들이 우리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법률적인 그 무슨 약식 명령이 뭐인지 헌법 손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다가 이처럼 누군가 총대를 딱 메고 국방부에다 요구 조건을 들이대면 저 선명한 나쁘다고 가족들을 부추겨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지금 국방부하고 너무나 저는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다가 이게 유공자 충성면 제 자녀가 맞습니까? 다 맞다고 합니다. 근데 국방부만은 아니라 하기 때문에 제가 저는 국방부하고도 저는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국군포로 문제도 누군가는 끝까지 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끝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과 본초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반씩이라 치면
당연히 오는 절차 뭐 보상 이런 건 국방부가 다 해주더라도 다 예비역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장 박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민간인이란 말이죠. 이건 당연히 보훈처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게 복지나 이런 면에서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방부가 어쨌거나 국군 포로가 탈북을 하시면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인정도 안 하고 뭐 영사관에서 좀 안 좋게 돌려보내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최근에는 국방부가 인정을 해서 말하자면은 이 탈북 비용도 네 이런 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거는 국방부가 별도 예산으로 부담을 하고 그렇죠. 예산은 예산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생환 어르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좀 노후를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소관부서 어디냐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 탈북 국군 어르신들 평생 노예 노동하면서 사시고 탈북 과정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이런 분들 뭐 여생이나마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저 손 대표님 네. 그 방송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느낌, 뭐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그 국민들이 국군 포로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제가 국군 포로 문제를 5년 동안 그 대표님하고 저는 인연이 돼가지고 네. 유해를 모셔왔을 적에도 방송했고 했지만은 이것이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자면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네. 그리고 국군 포로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 자체가 모르고 네. 그리고 지나가는 청소년들도 제가 이제처럼 아무 데 가서 국군 포로라 하면은 국군 포로가 뭔 사람들이냐 이 자체를 모릅니다. 제가 단편적인 실례로 그 인지소송을 작년에 할 때 법률사무소에 가서 인지소장을 써달라 하고 울면서리 국군 포로의 아버지 그걸 이야기했는데 집으로 올 때 그 사무소에서 인지소장을 써주겠는데 바로 어느 나라 국군입니까? 이런 문자가 온 겁니다. 저한테다가. 예. 아, 네. 그래서 제가 네. 그 사무소에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저 거기서 소장을 안 쓰겠습니다. 제가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나라 국군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법률사무소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냥 와가지고 판사를 울릴 수 있는 글을 써야 되겠구나 하고서 제가 인지소장을 저는 변호사도 없이 제가 소장이고 뭐이고 제가 다 써서 재판이 승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아마 이 인터넷 방송이나 언론에 저를 많이 불러주고 제가 국군 포로에 대해서 더 깊게 아직도 할 말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간상 여기까지라 하고 앞으로 더 할 말이 있으면 더 많이 불러주시고 제가 국민들한테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에 왔고 우리 삶이 어떻다는 걸 좀 더 많이 알려주고 나라 애국심을 좀 키워주는데 국민들이 동참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걸 말하기 싶습니다. 안 박사님,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자니 현대사에 뭐 우리는 굴곡과 질곡이 너무 많았지만 우리 손 대표님 얘기를 듣고 또 베나티브를 통해서 다른 또 국군 포로 가족도 만나봤지만 자, 이것은 당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빨리 역사에 묻히기 전에 우리 당대에서 이걸 매듭짓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것이 언젠가 또 골마 터져서 더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주무부서인 국방부나 보훈처 관계자들이 적극 나서고 또 대통령까지도 이런 문제 보고가 돼야 이게 뭐 결론이 쉽게 날 텐데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 그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만 해결되면 되니까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관계기관이 이게 내 일이다. 내가 그렇게 당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느냐. 이렇게 좀 의식을 개혁을 해가지고 나서서 이런 상처받은 분들의 상처를 우리가 싸매주는 일을 빨리빨리 마무리 짓자. 그런 말을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안 박사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국방부, 보훈처 그리고 기타 관계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포로가 돼서 60여 년 동안
노예 노동에 종사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이 포로가 돼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한 번만 국군 포로 어르신들의 문제를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